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읽기와 표현이란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 앞선 시간에 독서 활용 분야를 6가지로 구분을 지어드렸죠. 그 중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 교육은 읽기와 표현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읽기에 대한 교육이 먼저, 그런 다음에 이어서 표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또 표현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읽기의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물론 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대상들을 좀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이나 글자를 보고 그 음대로 소리내어서 말로써 나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자를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죠. 글이나 글자를 보고 그 음대로, 써있는 그대로 읽는 거죠. 그러려면은 독자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읽기, 독서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죠.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글을 보고, 즉 방금 소리내어 읽듯 눈으로 읽듯 읽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그렇죠?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이게 곧 우리가 말하는 독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읽기는 어떤 대상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꼭 사람만이 아닐 수 있죠. 다른 생물들 아니면 사물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읽어보느냐? 아직 써보지 않은 기계이기 때문에 성능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설명서를 읽으면서 차근차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성격을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갖는 특징을 이해한다. 이것도 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읽는 거예요. 지금 판세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읽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눈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즉 어디를 가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여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처신을 잘할 가능성이 높고, 일명 눈치가 없으면 결국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읽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눈치, 센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읽기가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왜냐? 읽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를 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워낙에 읽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체도 많습니다. 즉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매체들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은 한정적이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런 현대인들은 일단 무엇인가를 읽기 위해서라면 목적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알맞은 매체를 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은 결국 방향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읽는 것이 물론 제일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우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다른 정보원들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는 혼자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 드린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 매체에는 각각의 기호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혼자 읽을 때의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자기 성찰, 자기 이해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독서회 등등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읽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따른 책들을 각각 읽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그 독서회들에서는 한 권을 정하고 그거를 이제 각자가 읽고 그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것도 함께 읽기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즉 경험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또 내가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경험의 폭도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읽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현의 정의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에는 자연적인 표출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것들, 이를테면 감탄사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와,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일부러 하는 것들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학생들하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 독서 지도를 한다, 그러면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발표를 하기 전에 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아니면 특정한 문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미술활동, 음악활동, 동작, 즉 몸을 쓰는 연극이랄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한 방법,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릴 때에는 저런 것들을 두루 다 활용을 하죠.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글도 쓰고 미술활동도 많이 하고 음악, 연극 등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은 말과 글밖에 없습니다. 즉 말로 하는 발표 혹은 토의, 토론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글, 수행평가도 다 글로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입시 등에도 면접, 말로 하는 거죠. 아니면 논술, 글을 쓰는 거죠. 평가도 서술형 평가, 글을 쓰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예체능, 실기를 택하기 때문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신체, 몸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말과 글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들은 말에 대한 교육, 글에 대한 교육,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도 지도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감상에 대한 정리를 한다 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읽었다 혹은 무엇인가를 봤다, 들었다, 즉 우리의 감각을 활용해서 항상 보고 듣고 듣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상이 생긴다. 물론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오감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다, 맛없다, 감상이죠. 책을 읽었습니다. 재밌네, 재미없어,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감상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느냐 마느냐,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표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적절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일단 감상을 정리하는 것, 즉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것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로 할 것인지 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술인지 음악인지 동작인지 세부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글 많이 써오라고 하잖아요. 독서 감상문. 그건 이제 글로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글 쓰는 게 무리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대신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림 그려오라고는 안 하고 글만 써오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특히 평가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은 글이에요. 그래서 왜 논술고사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시간 정해놓고 논제 주고 그런 다음에 몇 글자 내용으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란 제한 있죠. 그리고 글자라는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심사하기가 편한 게 글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했으면 내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감상을 표현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감상을 또 감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상 교육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진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감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려주거나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이 작가가 누구인지 혹은 뭐 무슨 파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외우라고 하기 전에 각자의 감상이 어떤지, 감상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로운 장을 만들어 주는지, 또한 나아가서는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가에 대한 맥락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상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감상한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본다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감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감상 교육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과정으로 표현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교육을 시작하면서 독서 교육은 결국 읽기와 표현 교육이다 라고 전제를 했죠. 그러면서 읽기의 의미, 그 다음에 지도 과정, 또 표현의 의미, 지도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아직도 많은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 드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또 너무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쪼개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